아니, 내까지 게 어디서 말대답을 해? 내 주제를 좀 알아.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물이 철퍽 유나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얼굴에서 떨어진 물줄기는 목선을 타고 흐르더니 흰색 블라우스를 적시고 살갗에 찰싹 들러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깨끗하던 옷자락이 물기에 투명해지며 테이블 가장자리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 물자국이 천천히 테이블볼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고 어디선가 작게 헉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웨이터는 놀라 흰 냅킨을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공기는 뒤틀려 버린 뒤였습니다.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후원자 사모님 모임이었거든요. 어서 오라며 인사 나누고 상큼한 에이드 주문하고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주고받던 대화들. 그런 일상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 하냐는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어떤 오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기를 훔친 채 나가던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 더욱이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일으킨 최악의 폭력과 그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날 오전 서윤아는 학교 교무실에서 아이들 과제물을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31살 부산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죠.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옆자리 동료 선생님은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도연이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시간 돼? 우리 엄마가 너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유나는 연필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과 만난 지 6개월쯤 됐고 그동안 부모님께 인사드리자는 말이 몇 번 나왔지만 계속 미뤄졌던 터였습니다. 도연 쪽에서 먼저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니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어디서 뵙는데? 해운대 특급 호텔 라운지야. 엄마가 거기서 문화후원 사모님 모임을 주최하시거든. 거기서 너 소개하고 싶대. 유나는 속으로 살짝 긴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라니. 그것도 사모님 모임이라니. 평소 학교와 집을 오가며 수수하게 살던 그녀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도연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오후 4시. 수업 끝나고 오면 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특급 호텔 라운지라면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가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꾸미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결국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작은 에코백 하나를 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유나는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특급 호텔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리면서 한 번 더 온매를 가다듬었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유나는 안내 데스크에서 라운지 위치를 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의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유나야. 유나는 도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옆에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선영,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자친구 서유나예요. 유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유나입니다. 선영은 유나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 검은 슬랙스, 작은 에코백.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얇게 찢어졌습니다. 어머, 편하게 입고 왔네. 인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모님들이 하나둘씩 유나를 쳐다봤고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여자친구래. 생각보다 수수하네. 유나는 등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음료 메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뭐 마실래? 상큼한 에이드. 역시 선생님답네. 선영이 비꼬듯 웃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해운대 문화후원회에서는 노후주거 벽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미술 선생님도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주변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공립고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몇 사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교사 월급이 나쁘지 않다면서요? 연금도 나오고 방학도 있고. 선영이 그때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공립학교라며? 월급은 얼마나 받아?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도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초임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비웃음이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주변 사모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해하며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300? 우리 도연이 한 달 용돈이 그것보다 많은데. 유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컵을 돌리며 유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값어치를 따지듯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의미? 애들 가르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0대 1이 넘거든요. 그만큼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영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약간 튀었고 주변 사모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벽화 프로젝트 예산 관련해서.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한빛종합건설. 부산에서 20년 넘게 해온 회사야. 선영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일부러 유나 눈앞에 보이듯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시청이랑 대학 프로젝트 수십 개 따냈고, 우리 도연이는 상무로 일하고 있어. 근데 고작 공립고 교사가 감히 우리랑 같은 선에 서려고 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같은 선에 서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도연 씨를 좋아해서 만난 거예요. 선영이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 부모는 뭐 하시는데?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선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회사 일? 무슨 회사?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침묵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니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부모 모시고 사는 거야? 주변 사모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선영이 그 말을 무시하고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도연이 재산 보고 만난 거 아니야? 30 넘어서 월급쟁이로 사니까 부잣집 아들한테 붙으려고 한 거지? 유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영이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어디서 이렇게 말대답이 나와? 사모님들 모인 자리가 내 교무실이야?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대답이 아니라 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선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까짓 게 어디서 말대답을 해? 내 주제를 좀 알아.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선영은 물잔을 유나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철퍽. 차가운 물이 유나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에서 턱으로 목선을 따라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옷이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펫에 물자국이 번져나갔고 유나의 손끝에서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사회자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황급히 수건을 들고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분수는 알고 살아라. 우리 아들이랑은 급이 달라. 알아들어?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젖은 머리와 옷을 그대로 한 채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유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투명해진 블라우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물로 젖은 카펫과 얼어붙은 사모님들의 눈빛뿐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유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씻지도 못하고 나온 얼굴인데 어쩐지 더 낯설어 보였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선영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분수를 알고 살아라. 급이 달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유나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씻어내리는데도 호텔 라운지의 차가운 물줄기가 아직도 살갗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리고 나오니 핸드폰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모두 도연이었습니다. 메시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전화 좀 받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내가 사과시킬게. 제발 연락 좀 해줘.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냥 이런 집이구나 하고 잊어버릴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걸까?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참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괜찮은 걸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유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보내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그게 끝일까? 머릿속 어딘가에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노가 너무 날 것이라 그걸 그대로 꺼냈으면 자신까지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사과시킬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유나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그 말로 다 끝나는 세상이면 좋겠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속으로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이별을 마음속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들이 뿌린 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날이 오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주 작게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선영의 눈빛, 비웃음, 물잔을 들어 올리던 그 손, 그리고 쏟아진 물, 주변 사모님들의 얼어붙은 표정, 도연의 당황한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예의 있게 인사했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지? 직업이 다르다고? 집안이 다르다고? 그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고 자꾸 꿈속에서 물에 젖는 느낌이 들어 몇 번이나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며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야 하고 수업을 해야 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출석을 확인하고 프린트를 돌리고 커피를 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도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 자료를 펼쳤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유나 선생님, 어제 약속 어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만났다며?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 유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동료 선생님은 눈치를 채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방과 후 유나는 미술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운동장을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직업도 집안 배경도 돈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친구가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야. 언제부터 어른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과 샌드위치를 사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유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요, 아빠. 그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아빠가 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지만 티내지 않았고 유나에게도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2교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교무실에서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 평가지를 작성하다가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누구 엄마인가 봐. 완전 부자처럼 생겼어. 명품백 들고 있는 거 봐. 힐 소리 좀 들어봐. 학생들의 속삭임 사이로 날이 선 힐 굽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고 문선영이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채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학부모가 예고 없이 교무실로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들어오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여기 서윤아 선생님 계셔요? 선영의 목소리는 이미 상황을 쥐고 흔드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선영은 교무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책상들, 쌓여있는 서류 더미들, 낡은 프린터 기계, 구석에 놓인 정수기. 그녀의 눈빛이 코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직장이구나. 아휴, 생각보다 더 좁고 허름하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체점하던 선생님들이 펜을 멈췄고 복사기 앞에 서 있던 선생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 나누시죠. 선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여기서 할 거야. 선생님들 계실 때.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 몇 명이 교무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사모님들 모임에서 내가 한 행동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뭔데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고작 공립고 교사가. 동료 선생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학부모님, 여기서는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면. 선영이 그 선생님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랑 엮였던 아이라 제가 정리를 좀 하려는 거예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유나를 위아래로 다시 훑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결함을 찾아내듯이. 내가 우리 도연이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쪽에선 아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유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리는 따로 있어. 교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사모님들 사이에 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수는 지켜야지. 교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미묘한 권력 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선영은 가방 끈을 고쳐쥐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게 너한텐 오히려 좋은 거니까. 힐 굽소리가 멀어지고 교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던 학생들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에는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교사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편가지 위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확실히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건 더 이상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구나. 호텔에서 당한 모욕도 모자라 이제는 직장까지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함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 모든 것이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3교시 수업 시간, 유나는 미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색채 이론 배울 거야.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주고 색을 섞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되고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된다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물감을 섞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색은 섞이면 새로운 색이 되지만 사람은 섞이면 안 되나? 왜 선을 그어놓고 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인데 왜 그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자 유나는 혼자 미술실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별과 참교육이라는 두 카드가 동시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냥 도연과 헤어지고 조용히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것인가.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날 저녁 학교 일을 마치고 정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장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카페는 한산했고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연락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많이 흥분하신 거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유나는 천천히 물컵을 돌렸습니다. 컵 안에서 물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오신 건 알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셨어. 교무실까지 들어와서 나를 정리하러 오셨더라고. 도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응. 동료 선생님들 다 있는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퍼붓고 가셨어.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좀 선 넘었네. 내가 사과하게 할게. 엄마가 원래 자존심이 세서 그렇지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가장 서운한 건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라운지에서 내가 물을 맞을 때도 그때는 나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유나와 도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미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빛이 반짝였는데. 그걸 내가 제일 좋아했어. 유나는 잠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날.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카페에서 그림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연도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유나의 직업을 존중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못 가겠어. 당신이 그런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거든. 유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유나야,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우린 함께 할 수 없어.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습한 여름밤 공기가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뛰어나와 불렀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집까지.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나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습니다. 유나야, 밥 먹었어? 네, 엄마. 먹었어요. 어머니는 유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끼셨는지 손을 닫고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그래. 그럼 씻고 일찍 자거라.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들이 뿌린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꽂혀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신문화재단 비서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유나는 평소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 유나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비서관이 받았습니다. 네, 비서관실입니다. 저 서유나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아, 아가씨.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세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가씨 근처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유나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서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신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네, 비서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빛종합건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비서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중소규모로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서관은 유나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침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유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모욕, 학교까지 찾아온 일. 비서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가씨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사장님께서는 아시나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비서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면 이사장님께서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 비서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한빛종합건설의 재무제표, 프로젝트 목록, 그리고 장도현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청, 대학, 공공기관 주요 프로젝트 목록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공사업과 교육, 문화 관련 프로젝트에서 이 회사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도록 평판 검토 요청 정도만 보내주세요. 공식적인 제재는 필요 없습니다.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의견이라는 형태로만 전달하겠습니다. 나머진 각 기관이 판단하겠지요. 카페를 나서는 길, 유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복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경고다. 사람을 발로 밟고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 그러나 이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파도가 될 것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시간이 맞지 않아 따로 다녔지만 오늘은 둘 다 시간이 되어 함께 나섰습니다. 유나야, 달걀이랑 채소는 내가 고르고 엄마는 라면이랑 생필품 볼게. 알았어, 엄마. 어머니 박정희는 할인 코너로 향했고 유나는 신선식품 코너에서 달걀과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는 게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재단 이사장이긴 했지만 정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유나가 상추를 고르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 문선영이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사람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도 유나를 발견했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은 곧장 유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힐 굽소리가 마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윤아 선생님.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어머니 쪽을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아직 라면 코너에 있었지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는 최대한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우리 좀 얘기하고 가지. 그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이분은 누구시니? 선영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든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 그녀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습니다. 혹시 유나 어머니세요? 정희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유나에게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직접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영은 정희의 장바구니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이 눈에 들어오자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입 과일과 고급 치즈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휴, 사는 모습이 딱 보이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덤빈 건 좀 웃겨서.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그냥 갈게요.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잠깐,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정희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덤빈 적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난 거죠. 선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로요? 우리 쪽에서 인정 안 하면 끝인 거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시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하지만 선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님이 사모님들 앞에서 얼마나 무례했는지 아세요? 공립교사 주제에 마치 자기랑 우리가 같은 급인 것처럼 말하더라고. 정말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유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시하시는 건. 선영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꼭 없는 쪽이더라니까. 뭐,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쪽은 이제 끝났으니까 안심하세요. 유나가 어머니를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 가시죠. 더 할 말 있으세요? 선영이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말? 많지. 근데 여기서 다 하면 내 엄마가 창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고마워하렴. 그 말을 끝으로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사지 말고 가끔은 제 값 주고 물건도 사세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장바구니를 카트에 내려놓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유나가 어머니를 안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두 사람은 마트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마트 한가운데서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더 화가 나는 건 자신보다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나야, 그 사람이 너한테도 저렇게 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했어요, 엄마.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더 화난 건 나보다 내가 더 욕먹는 것 같아서야. 미안하다, 유나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유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까지 건드렸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되고 헤어지면 끝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까지 상처받게 만든 이상,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유나야, 너 괜한 일로 힘들어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날 밤 유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비서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탁드렸던 일 진행해 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최소한의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 문제다.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음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신문화재단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재단 명의로 시청, 대학, 공공기관에 평판 검토 의견서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빛종합건설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강제적인 제재가 아니라 단지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신문화재단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20년 넘게 문화와 교육 사업을 지원해 온 재단이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재단이 의견을 내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빛종합건설? 여기 문제 있었나? 재단 쪽에서 평판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보류하는 게 낫겠네. 괜히 위험 감수할 필요 없잖아. 대학 쪽도 비슷했습니다. 미술관 리모델링 입찰, 한빛종합건설 빼고 다시 진행합시다. 이유가 있나요? 아신문화재단에서 신호가 왔어. 굳이 리스크 안고 갈 필요 없지. 이렇게 하나둘씩 한빛종합건설의 이름이 프로젝트 목록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택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경고야.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도연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헤어진 후에도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인근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1층에는 이미 유명 카페가 들어와 있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 4층은 스튜디오로 임대 중이었습니다. 매매가 30억 원.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흥분했습니다. 4억 원은 내가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 임대 수익만으로 이자 감당 가능해. 남는 건 전부 내 자산이지.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서도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곧 건물주 된다.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몇백은 그냥 들어와.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결혼만 잘하면 진짜 인생 풀코스네. 도연은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유나 생각은 가끔 났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가 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은행 상담도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장 상무님 신용도 좋으시고 아버님 회사 재무제표도 안정적입니다. 내부 심사에서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도연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해도 되겠죠? 가계약은 무방합니다만 잔금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도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곧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가서 계약서에 사인했고 계약금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잡으셨어요. 이런 매물 잘 안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모르는 곳에서 이미 파도는 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며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결과 나온다는 말을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했잖아.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재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드나들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느꼈어. 새 프로젝트 소식이 통 없어. 도연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건물 매입건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오후 은행 담당자의 번호가 떴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상무님, 심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점 재심 결과 이번 대출은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용 점수도 좋고 소득도 충분한데요. 개인 신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회사 관련 대외 평판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내부 지침상 이런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3억 원. 계약금으로 넣은 3억 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다른 은행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 상담 가능할까요? 하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심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다른 금융권을 알아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준비는 어떠신가요? 매도인 쪽에서 많이 재촉합니다.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1~2주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계약서에 기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기시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은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 회장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지금은 아빠도 어렵다. 아버지, 제발이요. 3억이 날아가면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회사가 더 급해. 프로젝트가 하나도 안 들어와.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 일주일 후 도연은 결국 잔금을 채우지 못했고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도연은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왜 갑자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억을 잃는 동안 회사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한편 시청 도시개발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7구역 재개발 입찰권은 한빛종합건설이 심사 대상 제외로 결정됐습니다. 장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저희도 자세한 건. 장 회장은 그제야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우리를 막고 있는 거다.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윤아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빛종합건설의 이름은 그 후로도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진행하던 또 다른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대학 미술관 리모델링 공사도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도 한빛의 손을 비켜갔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장 회장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자금이 심각합니다. 은행에서 기업 대출 만기 연장도 거절했습니다. 버티려면 급여를 줄이거나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장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맞춰야지. 그 어떻게든이 이제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도시에서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까지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한켠 빈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앞을 지나며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행 지점장과의 면담에서도 냉정한 말만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상위 기관 쪽에서 한빛 관련 리스크 신호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방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장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공사도 성실히 했고 세금도 제때 냈고 직원들도 잘 챙겼어. 잘 알고 있지만 윤권이라는 게 이미지가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문선영은 한때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자신이 이제는 중고 매장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늘어놓은 가방과 구두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매장에 갔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감이 있어서 정가의 60% 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60%? 이거 작년에 산 건데. 죄송합니다. 중고시장이 그렇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 월세가 밀렸고 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예전에 자주 가던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VIP 라운지가 있는 층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들과 차를 마시며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갈 자격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당신 혹시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어? 선영이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신문화재단이라고 들어봤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장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건드렸는지 이제쯤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신문화재단.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지역 대표 문화재단. 20년 역사. 이사장 서태우. 교육과 문화사업 후원. 시청, 대학,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도연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신문화재단 이사장 서태우, 딸 서윤아 운영위원 임명.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윤아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아는 여전히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웃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 그 아래 기사 내용. 서윤아 운영위원은 현직 공립고 미술교사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임명됐다. 아신문화재단은 앞으로 청소년 문화교육과 지역 예술 발전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공립고 교사. 300만 원 월급. 분수에 맞게 살라고. 그 모든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에서 물을 쏟던 순간, 학교까지 찾아가 망신을 줬던 순간, 마트에서 윤아 어머니를 무시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자신들은 윤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업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도연은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윤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마저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사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재단 쪽 의견을 고려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빛종합건설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는 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윤아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재단 일을 하거나. 도연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윤아야.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그 말은 윤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에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고 통화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장 회장 가족은 해운대 아파트를 떠나 변두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선영은 남은 명품 가방들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고작 그 애 하나 때문에. 장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작이 아니었어.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던 거지. 새 집은 좁았고 오래됐습니다. 예전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주가 될 꿈, 상무로서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한번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그들의 세계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퍼붓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우산을 들고 학교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문 근처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 흐트러진 메이크업, 손에 꼭 쥔 낡은 가죽 가방. 한눈에 봐도 예전의 그 사모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문선영이었습니다. 유나야 아니, 유나 씨. 선영이 다가오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명품 옷이 아니라 평범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줘. 제발. 유나는 우산을 들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학생 몇 명이 지나가며 이쪽을 쳐다봤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말투에서 거리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말고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를 맞고 서 있는 선영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은 학교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자 선영은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 망했어. 회사 팔았고 집도 작은 데로 옮겼어. 사모님 모임? 그런 건 다 끝났어. 나 이제 그냥 동네 아줌마야. 유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은 찻잔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호텔에서 물 부은 것도, 학교에서 내 자존심 짓밟은 것도, 마트에서 내 엄마한테 한 짓도 다 기억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영의 눈물이 컵 뚜껑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신문화재단에 한 번만 말해줘. 우리 아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사야 다시 못 살려도 얘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 유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단의 이름으로 평판 검토를 부탁했을 뿐이에요. 나머진 각 기관과 회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고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 유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어머님이 저와 제 가족을 그렇게까지 모욕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죠. 선영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내려앉으려는 순간 유나가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선영은 유나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유나는 선영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서 그녀의 흐느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선영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 가족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유나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선영이 카페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흔들며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선영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집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왜 이렇게 젖었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젖은 옷을 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고 힘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호텔 라운지에서 사모님들 사이에 앉아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당당하게 웃던 모습.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집도 체면도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1년 후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서윤아는 여전히 공립고 미술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방과 후에는 아신문화재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원으로서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미술 수업과 벽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림 진짜로 동네에 계속 붙어 있어요?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그린 그림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오래오래 힘이 될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벽에 물감을 칠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낡은 담벼락을 채워갔습니다.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아이들이 상상한 미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는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비서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교육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입니다. 참여 학생 수가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다음 분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확대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사무실을 나서며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 위로 노을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한편 한빛 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 기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각됐고 장 회장 가족은 해운대 변두리에서 작은 인테리어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장에서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자재를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업복은 물감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허세 섞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 벽 칠 끝나면 다음은 저쪽 방이야.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지시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아버지. 도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공방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지금은 김밥 한 줄이 더 소중했습니다. 문선영은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카트 안을 훑어보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장보기 리스트만 내려다봤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집어들 때면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사지 말고 가끔은 죗값 주고 물건도 사세요.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때렸습니다. 선영은 할인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예전에 자주 가던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사모님들이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물을 쏟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그 자리. 그때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자신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봐야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유나는 혼자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모래사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 판단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게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온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로 살아갈 힘을 가진 사람. 호텔 라운지에서 물을 뒤집었었던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던 자존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공방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문득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미술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림 앞에서 설명하던 유나의 모습, 눈빛이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도연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유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설령 말한다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장 회장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셋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생선이 싸길래 사왔어. 내일은 생선구이 해줄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장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길 위에서 두 집안의 이야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다른 한쪽은 더 큰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해운대 호텔 라운지에서 쏟아진 물 한 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